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로 발표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5%, 6% 정도 주가지수가 하락을 했죠. 사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된 거는 금요일인데 목요일 날 한 기자가 트위터로 올렸습니다. 백악관 관리도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올 것 같다고 확인을 해줬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그 전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해서 8.5%, 3월달 수치가 제일 높았고, 그리고 4월달 수치가 8.2%로 내려오고 있었죠. 그리고 이게 계속 내려가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5월달 수치도 가령 8.0 또는 7.8 이렇게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고점은 찍었고 계속 내려갈 것 같다,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목요일 날 보통 일반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같은 데이터가 발표가 되기 전에 백악관은 하루 전에 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그 백악관 관리가 그걸 확인해 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미국 내 JP 모건과 같은 그 대형 증권사들도 급하게 리포트를 바꿔서 만들었습니다. 그 며칠 전만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5, 8.2 쭉 내려올 것이다 라고 전망했던 기관들이 아닌 것 같다, 높게 나올 것 같다 라고 이제 숫자를 급하게 수정한 것이 목요일이죠. 그러면서 목요일 주식시장도 꽤 조정을 많이 받았고, 목요일하고 금요일 이틀을 합쳐보면은 S&P 500 주가 지수나 나스닥이 5%, 6% 이상의 하락을 겪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된 걸, 5월달 수치가 발표된 걸 보면, 이게 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쭉 고점 찍었고 앞으로는 계속 내려오는 일만 남았다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겠구나. 이게 6 내지 7%, 8%, 6에서 8% 정도 어느 수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수준이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한번 분해를 해보면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하고 좀 구성이 좀 달라서 그쪽 구성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차트를 보시면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서 가장 지금 전년 대비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교통입니다. 교통. 이게 전체 미국의 소비자 물가의 구성의 한 19%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교통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교통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겠죠. 소비자들의 교통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는 대중교통 비중이 높습니다만 미국은 자가 소유의 자동차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통이라는 항목 안에는 차값의 상승률이 들어가요. 그게 신차든 중고차든. 그리고 차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기름값, 그 다음에 차를 한 번씩 수선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품값, 그 다음에 보험도 들 겁니다. 보험료, 이런 것들이 다 이 교통이라는 항목 안에 들어갑니다. 물론 대중교통도 들어가고. 그래서 최근에 지난 1년 동안 워낙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름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년 대비해서 20%의 아주 높은 증가율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증가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내려가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기름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겠죠. 물론 기름값의 상승률이 예전만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좀 내려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내려오더라도 그 밑에 바로 계속 치고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음식료죠. 음식료는 전체 한 14% 정도를 차지합니다. 교통보다는 좀 비중이 낮습니다만 최근에 밀가루값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치고 올라오는 중이에요. 올해 가을, 겨울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상황에 대해서도 좀 걱정한 목소리들이 많은데, 이 밀 수출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겠는가, 전 세계가 이런 곡물 부족 현상을 겪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계속 치고 올라온다는 것도 상당히 불안한 요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밑에서 이렇게 쭉 치고 올라오는 게 있죠. 이게 하우징입니다. 집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게 전체 비중을 보면 전체 한 42% 정도가 돼요.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교통, 그 다음에 음식료, 그리고 하우징, 주택 관련 이 세 개를 합쳐보면 미국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는 100 중에서 75 정도, 전체 이제 4분의 3이 요 세 항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하우징 비중이 왜 이렇게 높으냐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계산을 안 합니다만 소비자 물가 계산할 때, 미국은 소비자 물가 계산할 때 자기 집이어도 집값이 올라가면 집주인이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한다고 계산을 합니다. 실제로 내가 집에 살면서 그 집을 내가 소유하고 살고 있는데 마치 내가 월세로 살고 있는 것처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가 소유의 경우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집값 상승할 때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집값이 올라가 버리면 집 소유주도 마찬가지로 그 돈을 다른 데 쓰는 것에 비해서 집에 묶어두고 있으면서 그만큼 비용이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전세는 잘 없습니다만 월세와 같은 그런 거 포함해서 자가 소유도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집을 수선한다, 집에 들어가는 보험료,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는 난방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우징 비용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소비자 물가의 한 42% 정도. 내가 집을 구매하거나 또는 집을 이제 임대로 쓰고 있거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합쳐서 전체 소비자가 지출하는 것의 한 42%가 하우징과 관련돼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집값 상승이 이제 이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중인 것이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이게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교통 쪽에서의 비용이 이 유가가 다소 상승세가 둔화가 되면서 조금씩 내려온다고 보더라도 나머지 항목들이 만만찮게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2%, 3% 이렇게 내려오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거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잡혀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죠. 일단 곡물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 가을, 겨울까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가의 경우에도 예전하고 다르죠. 중동 국가들이 더 이상 미국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러시아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와 반대되는 정책을 쓰는 것을 중동 국가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시리아 내전 이후로 만들어진 것인데, 시리아 내전이 상당히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이 됐죠. 시리아 내전 이전은 이제 2010년 이럴 때 아랍의 봄이라고 해서 아랍 전반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확산이 되고, 그게 독재주의 국가한테 굉장히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게 시리아 내전까지 가서는 양상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버렸죠. 시리아 내전의 반군의 상당수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여기에 개입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발을 빼버렸고, 근데 거기에 러시아가 이 시리아 정부를 전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개입했고,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 군대가 시리아에 진주를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시리아는 지도상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중동과 그 다음에 지중해 이쪽과 관련돼서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볼 수가 있죠. 이까지 러시아 군대가 진출을 하고 거기서 확실한 교두보를 장악하면서 이 중동의 정세는 상당히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미 미국은 셰일 혁명이라는 걸 하면서 중동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확 줄여버렸고, 그래서 중동이 좀 어떻게 보면 강대국상, 미국과 러시아의 강대국에서 조금 피어 있는 곳이었는데, 힘의 공백이었는데, 거기를 러시아 군대가 이제 시리아에 들어가면서 러시아 영향력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같았으면 그랬어요. 지금 같은 어떤 일로 해서 유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미국이 중동 국가들을 좀 영향력을 행사해서 유가가 떨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증산을 하도록.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긴 했는데 중동 국가들이 영 증산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원유 소비가 많은, 휘발유 소비가 많은 여름에 한 2달만
반짝 증산, 그것도 잠깐만 증산하는 것에 그치겠다라고 하면서 오페크가 증산 발표한 날 유가가 또 치고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미국의 입김이 잘 작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급하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긴 한데, 이 미국이 중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그렇게 옛날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가가 다시 크게 밑으로 낮아진다, 밑으로 내려간다, 유가가 내려간다라는 걸 생각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곡물은 또 우크라이나, 전 세계 밀수출의 상당 부분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쪽에서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 전반에 대한 불안감, 거기다가 이제 전체 소비자 물가의 42%를 차지하는 하우징, 이거는 주택 가격의 상승에다가 다시 그 리오프닝을 하면서 임대료의 상승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안정된다고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와 미국 연준은 어떤 대응을 하게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이제 확대 균형, 축소 균형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가 이렇다고 보죠. 경제가 이제 동그란 원처럼, 동그란 공처럼 하나의 균형 상태, 여기가 다 안정되어 있는 균형 상태에다가 갑자기 이제 유가나 그 다음에 곡물 가격, 집값이 올라가면서 이쪽이 뾰족하고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동그란 공 모양에서 이쪽에 혹이 폭 튀어나와 있는 이런 모양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한 가지, 다시 균형으로 돌아가려면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이 튀어나온 혹을 꾹 눌러버리는 거죠. 유가를 다시 떨어뜨린다, 집값을 다시 떨어뜨린다, 그 다음에 곡물 가격을 다시 떨어뜨린다. 근데 그게 일단 가능하지가 않아요. 미국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기름값을 다시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강력한 긴축으로 우리가 경기 침체시켜버리면, 사람들이 쓸 돈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경기 침체시켜버리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다 소비를 줄일 거기 때문에, 그러면 원유 소비도 줄일 것이고 곡물 소비도 줄일 것이고 다 줄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시 경제가 균형으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이게 축소 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톡 튀어나온 부분을 꾹 눌러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이런 축소 균형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축소 균형을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반론을 펴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볼커 있지 않느냐, 미 연준의 볼커 의장이 아주 강력한 경기 침체 감소하면서까지 금리를 대폭 올려가지고 경기 침체를 만들고 그래서 물가를 잡았다. 그 볼커 의장이 그런 행동을 한 게 1979년에 처음 했다가 워낙 반발이 심해가지고 잠시 접었다가 1980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고 레이건 대통령이 연준한테 강력한 긴축을 주문을 하죠. 그러면서 했기 때문에 1980년 10월, 11월 이후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미국의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이게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잖아요. 1969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1973년에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가 급등하고, 그 다음에 다시 1978년 또다시 급등하고 이런 시기였죠. 볼커 의장이 그렇게 강력한 긴축을 한 거는 79년, 80년에 물가가 그렇게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10년 전부터 그랬어요. 10년 전부터 미국이 베트남 전쟁하면서부터 인플레이션이 극심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 10년 동안은 뭐 했을까요? 미국은 긴축하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미국은 이런 일이 생기면, 동그란 공에서 이렇게 폭혹이 튀어나오면 나머지가 다 올라가게 해서 부풀려서 확대 균형을 시키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이런 미국을 늘 이제, 아니 당신들이야 자원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못 그러지 않냐, 그냥 축소하자 이런 이야기를 늘 해왔습니다만, 미국은 가진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죠. 유가가 올라간다.
미국이 에너지를 그렇게 수입해야 될 이유가 없다 보니까, 독립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느긋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정 안 되면 그런 것이죠. 정 안 되면 사실 우리의 경우에는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나라 안에 있는 돈이 유가가 올라가면서 계속 유출됩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돈이 유출되지는 않는 것이죠. 에너지 독립이기 때문에. 뭐 식량의 경우에도 미국은 이제 뭐 모든 자원을 다 갖고 있다. 뭐 모든 자원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 가격이 올라가면 미국 내에서 누군가는 돈 벌고 누군가는 그만큼 이제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되고 이런 국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굳이 다 눌러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피해를 입고 있는 쪽에다가 정부가 보조금을 더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 내내 미국의 인플레이션 정책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저소득층이 생활 수준이 악화가 되고 있으니 이들에게 보조금을 더 주자라는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 대책이었습니다. 70년대 내내. 그게 결국은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낳고 더 이상 보조금을 줘도 소비가 안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오니 그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렀죠. 그런 상황이 되니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냥 긴축합시다 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10년 만에 볼커의 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계속 팽창적인 정책을 쓰는 것이죠. 이게 이만큼 튀어나왔으면 유가가 올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유가를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게 어려우면 다른 것도 다 가격을 올리는 거죠. 내 월급도 유가 올라간 것만큼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물건의 가격이 다 올라간다. 서비스 가격도 올라간다. 이 과정에서 어떤 산업은 그 물가 올라가는 이상으로 성장하고 어떤 산업은 가격을 올렸을 때 소비자들을 외면해요. 그동안은 뭐 싼 값이니까 그냥 대충 써왔는데 물가가 다 올라가면서 소비자들이 이제 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다 가격을 올리고 있으면 저건 안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도태되는 산업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이제 소비자들이 예민하게 소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거는 꼭 사야 되겠다. 여기다가는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더 지출하는 이런 산업은 성장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확대 균형하는 과정에서 세상이 어떤 거는 크게 성장하고 어떤 거는 소멸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가진 자원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런 축소 균형, 경기 침체를 만들겠다. 뭐 그런 식의 생각이 아니고 확대시켜서 이것저것 다 가격이 올라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는 과정에서 경기가 둔화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경기 침체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제가 쭉 들어보면 많은 경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에 오면 또다시 연준이 금리를 대폭 내릴 거고 돈도 많이 풀 거고 그러면 또다시 자산시장에 가격 상승이 시작될 것이다. 뭐 이런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그런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에서는 왜냐하면 미국은 이 축소 균형이 아니고 경기 침체를 만들어 가지고 금리를 마구 끌어올려 가지고 경기 침체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금리를 대폭 낮춰야 되는 그런 샤워실의 바보, 뜨거운 물 찬물 이런 식의 연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과거도 보면 이 튀어올라오는 거를 확대시켜서 부풀려서 확대 균형으로 가는 유가 올라갔는데 그래 그러면 뭐 이것도 올라가고 저것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면 유가 올라간 게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죠? 상대적으로. 그런 확대 균형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겠죠. 급격한 긴축을 시키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확대 정책을 쓰면 인플레이션은 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꽤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연준은 경기 침체를 만들고 자기가 금리 많이 올려서 경기 침체를 만들고 경기 침체하면 다시 금리 많이 내리고 이런 샤워실의 바보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금리를 꾸준하게 조금씩 뭐 아마 이번 6월 달에도 금리를 올릴 거고 다음 7월 달에도 금리를 올릴 거고 두 번 올리면
지금 1.0%인 연방기금리가 아마 2.0%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하는 것이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올리는 속도를 좀 조절해서 천천히 올리면서 이 물가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퍼져나가고 그러면서 확대 균형이 만들어지기를 도모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에 끝나고 경기 침체가 오고 다시 금리를 낮춘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성장주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금리 상승, 금리 침체가 왔을 때 금리가 낮고 경기 침체가 왔다. 그러면 그동안에 부동산, 그 다음에 성장주는 경기 침체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경기 침체 시기에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고 저금리의 힘을 받아서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계속 보여왔어요. 그 성장주와 부동산의 경우에는. 근데 이번에는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금리 막 올리다가 경기 침체 만들고 금리 다시 많이 낮추는 경기 침체와 저금리가 공존하는 그런 구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금리는 그만큼 올리지는 인플레이션 잡을 만큼 올리지는 않는 인플레이션의 목줄을 상당히 좀 길게 해놓고 인플레이션이 가는 길을 어느 정도는 이제 연준이 따라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과 계속되는 고금리가 지속된다. 이런 시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플레이션이 확산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월급도 올라가고 할 거기 때문에 결국 성장하는 산업은 성장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산업 중심으로 성장하느냐 하면 이 물가가 올라가면서 기업들도 비용 부담이 올라가요. 근데 그 자기의 비용 부담을 소비자한테 전가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업력이 좀 오래되고 그 다음에 유통망 어느 정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 디플레이션 시기 때 경기 침체 시기 때 성장하는 산업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장주하고는 좀 다르죠. 가치주라고도 일반적으로 부르긴 하는데 그냥 가격이 낮다고 해서 다 가치주는 아니고 업력이 꽤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자기의 비용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이 기업을 높게 평가해주고 그 기업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이 시기에 제가 볼 때는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때려잡는 게 아니고 확대 균형시켜가는 과정에서 가장 성장하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